안녕하십니까. 2022년 호남학 콜로퀴움 담당을 맡게 된 한국학 호남진흥원 연구원 나상필입니다. 바쁜 일정 중에 의병에 관심을 갖고 시간을 내어준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한국학 호남학 콜로퀴움은 한국학 호남진흥원이 주최하여 전문가 또는 대중에게 의병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확대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고, 아울러 영상 촬영을 통하여 이 기록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콜로퀴움 진행 순서는 주제 발표와 그 다음에 자장과 발표자의 토론 또는 플로우 청중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자장을 맡아주실 순천대학교 학술연구교수이신 김현진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천고마비라고 하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9월이 어떤 가을의 시작점인데, 이 시작점에 우리 강양 지역에서 우리의 정신과 역사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2022 호남학 콜로퀴움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재단법인 한국학 호남진흥원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광양, 순천 또는 여수 지역은 임진왜란사에서 중요한 획을 긋는 공간입니다. 지역민으로서 역사를 되돌아보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기꺼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임진왜란기 호남지역 의병활동의 전개 양상과 성격이란 주제로 하태규 선생님께서 발표하시는데요. 하태규 선생님은 현재 전북대학교 사학과에 재직하고 계시고 원래는 고려시대사를 전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 전북대에 재직하시면서 주로 호남 지역의 의병활동에 대해서 논문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논문들로 보면 호남 의병에 대한 연구 현황과 과제 2015년도의 논문을 발표하셨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정유재란기 외교성 전투와 실상과 성격에 대해서도 발표한 적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술로도 정유재란사 또는 임진왜란 웅치 전투와 이치 전투, 학봉 김성일과 임진왜란 등을 꾸준히 저술하고 계시면서 임진왜란과 관련된 연구 성과를 많이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북대학교 하태규 선생님을 모시고 임진왜란기 호남 지역의 의병활동 양상과 전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북대학교 사학과의 하태규입니다. 처음에 호남학연구원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남도에 의병이나 임진왜란사를 연구하신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계신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우리 순천대학에서 계시다가 정년을 하신 지금 명예교수로 계시는 조원래 교수님을 비롯해서 사실은 남도에서 임진왜란사 또 의병에 대한 연구를 대단히 많이 이렇게 해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임진왜란 전반에 대해서 조금 하다 보니까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좀 오기가 좀 그렇다라고 사양의 말씀을 드렸는데 바깥에서 좀 하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서 사실 오늘 여기 오게 됐습니다. 아침에 12시까지 저쪽 강의가 있어서 그것 마치고 급히 지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호흡도 제대로 사실은 가다듬지 못한 상태에서 뭐 아는 것도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촬영 관계로 될 수 있으면 이쪽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제 그 기본적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강의는 원래 공연 예술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의 공간 자체가 같이 호흡하면서 이제 하는 걸로 하는데 이제 콜로퀴움이라는 어떤 성격 때문에
조금 행동에 제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새 장에 갇혀 있는 새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임진왜란기 호남 지역의 의병 활동의 양상과 성격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사실 의병을 접근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한 개인을 정해놓고 그분의 활동상을 한번 따져보는 방법도 있고, 어느 특정 전투에서 그분의 역할을 따져보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임진왜란 전체, 그 임진왜란 기간 동안에 우리 전라도에서 의병이 어떤 형태로 진전되면서 거기에서 어떤 성격의 변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문제부터 사실은 우리가 조금 점검을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에서 주로 활동하신 분들을 보면 대개 막 의병이라고 이렇게 간주하시는 그런 분도 많고, 그런데 사실은 그 의병이라는 것은 학자들이 그 개념 정의가 사실은 아주 좀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관군에 대응하는 민간에서 일어난 군대 정도. 그런데 사실은 민간에서 일어난 군대, 즉 관의 어떤 징발이 아니라 민간에서 징발해서 이제 거느린 군대다. 대체로 선조 임금이 얘기를 했듯이 자기가 자기 무기를 들고 자기가 자기 이 비용을 써서 관의 통제 없이 이 전투에 임한다. 이런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관군과 대응하는 게 뭐냐? 그것은 관에서 징발하고 관에서 통제하고 관에서 지휘하는 이런 부분이 관군이다. 그러면 역으로 말하자면 결국 의병은 관의 지휘 체계, 즉 공식적 군사 지휘 체계 밖에서 독자적으로 성립되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아무 때나 의병이 아니죠. 의병이라고 하는 것은 원초적인 사전적 개념은 정의로운 군대. 그래서 이 의병은 관군 또 자발적인 어떤 군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토벌하는 정의로운 군대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특정 전란기의 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정의로운 군대는 관군도 사실은 정의로운 군대가 될 수가 있어요. 용례를 찾아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 변란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관군에 대응해서 민에서 일어나는 군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조선왕조라는 나라에서 민에서, 즉 국가 밖에서 군사를 거느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금기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태종이 사병을 혁파한 이래 민에서 군사를 거느릴 경우에는 불측한 생각을 가졌다고는 그런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태고, 바로 이 조선시대 임진왜란 시기에 되면은 바로 양반 사족들은 특권화되면서 역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측면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일반 양인들, 농민들은 병역의 틀에 묶여서 강제로 징발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의병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매우 한정적이었다. 어떤 사람이 의병을 일으킬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역에서 자유로운 사람, 그리고 무기를 조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무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 결국 지배 세력, 지방에 존재하고 있는 양반, 유림, 지방의 사족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조금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병을 바라다보는 시각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마치 민초들의 군대, 이건
한말 이후의 의병에는 타당한 얘기입니다마는 조선시대에는 바로 모든 연구 성과에서 얘기하기를 바로 전직 관료, 유생을 중심으로 한 지방 사족들이 거느린 군대다, 일으킨 군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 놓고는 얘기할 때는 현재적 관념에서 민과 관, 또 일반 대중과 지배층 이런 대립 개념에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지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병이 과연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정립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임진왜란 때 어떻게 전라도에서 의병이 전개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 시기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은 우리가 크게 임진왜란 5년 그리고 정유재란 2년 7년을 흔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부를 때 임진왜란하고 그냥 광범위하게 부른다면 7년 전쟁을 얘기합니다마는 또 조금 나누게 되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임진왜란 5년을 별도로 그냥 임진왜란기, 또 정유재란은 정유재란기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정유재란은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유재란은 굉장히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의병 연속선상에서 조금 이렇게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라도가 전면 공격을 받아서 적에게 점령됨으로써 바로 그동안 전라도에서 보았던 의병의 양상과는 달리 임진왜란 초기 5년 전투에서 경상도에서 보였던 그런 의병의 양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유재란은 일단 예외로 시간상으로도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정유재란은 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진왜란 5년을 보면요, 임진왜란 5년 내내 전투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걸 조금 나눠보면 임진왜란이 일어난 3개월, 그러니까 1592년 4월 달부터 5월 달 6월 중순까지, 이때는 조선이 거의 대응을 못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패배를 당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우리가 임진왜란은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졌다라고 생각하는 치욕의 역사, 치욕적인 시기, 바로 그때가 바로 이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초기 석 달은 일방적으로 침략을 당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92년 5월 3일 수도를 이제 점령한 일본군들이 이제 전쟁이 장기전으로 접어들면서 전략을 변경을 하게 되고, 사실 그동안 어떻게 조선이 바로 버텨주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일본군이 마지막 남은 전라도를 향해서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격 시작은 5월 달부터 이미 진행이 되지만 6월 23일 금산성이 일본군의 수중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 6월 달부터 이제 이 6월 말이 되면 조선의 칠도의 중요한 부분 다 들어갑니다. 일본군 수중에. 그런데 전라도 한도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산은 지금 전라북도 동북쪽 끝허리에 있고 지금은 충청남도 땅입니다마는 조선시대에는 전라도에 속해 있었고 1963년 1월 1일부로 충청도로 이관이 된 땅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내내 전라도 땅이었는데요, 바로 이 금산성이 일본군 수중에 들어가고 이 금산성에서 전주로 일본군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전라도도 적의 수중에 장악되면서 조선이 완전히 적의 수중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6월 달부터 7월 달, 즉 6월 23일부터 7월 달, 8월 달, 9월 17일 금산성에서 일본군이 이제 철수할 때까지 약 3개월. 이 3개월 동안 바로 호남의 방어선이 설정이 되고 그게 지켜지게 됩니다. 바로 이 3개월 기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기를 호남 방어기, 또는 이 시기를 계기로 전황이 바꿔진다. 그래서
반전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기로 제가 임의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 사이에 관군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의병도 각지에서 많이 일어나고 명나라 군대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또 자연의 섭리인 계절도 바뀌고 그 사이에 일본군은 전투에서 병력이 손상이 되고 또 병들어 죽고 물자가 모질해서 굶어 죽고 보급은 안 되고 그래서 일본군들이 굉장히 불리해지는 그 시기가 바로 이 호남 방어기입니다. 그래서 이 3개월의 시기를 지나게 되면 전세가 이제 그동안 일방적으로 조선에 불리했던 전황이 서서히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군들이 이제 9월 중순부터는 전선을 줄여갑니다. 평양과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을 제외하고 이제 다른 부대들은 서서히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전선을 줄여서 경상도로 이제 몰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상도는 더욱더 이제 그 일본군의 어떤 이 횡포가 더욱더 치열해지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이와 같이 전세가 바뀌면서 이제 조선군의 반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명나라의 군대가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평양성 탈환하고 조선군대, 전라도 군대 올라가서 행주대첩 거두고 이렇게 되면서 일본군을 쫓아내는 형국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불리해진 일본은 명나라와 강화교섭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명과 강화교섭을 해나가면서 이제 밀려서 다음에 6월달 6월 22일에서 29일까지 진주성에서 크게 전투를 벌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강화교섭기에서 보다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진주성을 큰 손실 없이 점령했을 때는 그 여세로 몰아서 전황을 다시 일본에게 유리하게 바꾸려고는 이중적인 그러한 그 목적을 가지고 진주성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1593년 6월 20일에서 29일까지 진주성 제2차 전투에서 여기에서 우리 조선군이 패배합니다마는 이 전투를 계기로 결국 이제 그동안 일본이 수세에 몰렸던 상황 또 명과 강화교섭이 진척되는 과정 또 진주성 전투에서 현실적인 피해 이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잠시 우리 전라도 쪽으로 진주성 함락의 여파로 전라도 쪽으로 일부 병력이 들어왔다가 철수해서 결국 경상도로 들어가서 그 뒤는 전쟁이 소강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1592년 9월 달부터 이 6월 달까지 93년 6월 달까지 이때까지가 일본군을 내쫓는 시기다. 이렇게 저는 시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63년 6월이 넘어서 7월 달부터 정유재란이 발발될 때까지는 사실상의 전투가 거의 없는 전쟁 소강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본다면 임진왜란이 발발된 1593년 4월 달부터 1592년 4월 달부터 93년 6월 달까지 1년 3개월이 임진왜란의 전투 기간이다. 실질적 전투 기간이다. 이렇게 먼저 이제 나누어서 이 기간을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전라도에서 일어나는 의병들은 그때그때 전황의 변동에 따라서 그 형태가 그 전개 양상과 성격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보면 사실은 이제 임진왜란 초기 발발기에 대해서 제 습관이 저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네요. 임진왜란 발발기 바로 이 상황입니다. 1592년 4월 13일 대마도를 출발한 일본군이 다음 날 부산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을 함락시킬 때까지 여기 지금 날짜별로 이렇게 조금 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일본군의 전략은 뭐였냐? 서울을 점령하고 조선의 임금을 잡아서 항복만 받으면 전쟁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초기에는 이 일본군이 서울을 향해서 진군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전라도 쪽으로는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혹시 우리가 이 땅이 우리 이순신 장군이 이제 또 근거지로 삼았던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면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 혹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혹시 전공을 낮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결코 이순신 장군을 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하신데 우리가 조금 더 시간과 공간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때는 이순신 장군은 저 여수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걸 이제 일본의 수군을 먼저 막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일본군의 전략이 육지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서울로 향해서 계속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세 갈래 길을 나눠서 올라가는 길이 결국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들은 이쪽을 점령하거나 이 지역을 점령한다고는 생각은 갖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3일 날 한양을 점령하고 보니까 선조 임금이 피난을 가버리고 그 사이에 경상도에서는 이미 의병이 일어나고 전라도에서도 의병 활동이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시기. 그래서 결국 일본인들은 이 임진강에서 회의를 해서 이제 전략을 수정하게 됩니다. 임금 항복을 받는 건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하냐? 임금을 일단 잡으러 가자. 가고 나머지 지역은 장수들을 나누어서 보내서 결국은 조선을 분할 지배함으로써 현장에서 물자를 조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략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전라도 쪽에도 일본군을 이제 보내기 시작을 하는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일본군이 1번대가 가운데, 2번대가 동쪽, 3번대가 경상도 쪽, 전라도 쪽 이렇게 문경세제 조령 쪽, 조령으로 넘어가지 않고 충주로 합세합니다마는 추풍령 코스 이렇게 세 갈래로 길을 나눠서 가는데 그 세 갈래 뒤에 다시 1번대 뒤에 또 한 대가 와서 후방을 지켜줍니다. 4번대. 5번대가 또 후방 지켜줍니다. 5번대. 그리고 6번대가 이제 전라도 쪽 경상도로 후발부대로 가면서 이제 지킨 바로 이런 과정인데 바로 이 6번대를 쥐하고 올라갔던 소조 천윤경에게 전라도로 침공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게 5월 6일 7일 임진강 회의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서울에서부터 평양을 점령하는 6월 14일 그리고 이제 이 함경도 쪽으로 일본군이 올라가는 바로 6월 말까지 이때는 조선이 거의 대항을 못하고 일방적으로 패배를 당하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 바로 우리 전라도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이제 여기서 얘기가 들어야겠죠. 그래서 이건 뭐냐, 우리 전라도에 일본군 쳐들어왔다는 소식은 곧바로 들어옵니다. 경상도에서 계속 공문이 오고 구원을 요청하고 이렇게 소식을 들으니까 결국 전라도도 일본군 쳐들어왔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이 사회적 동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혼란 속에서도 초기 경상도에서 보여주었던 수령들이 도망가는 그런 일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선비들이 이 수령들과 협력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옥과의 유팽로와 같이 이제 앞으로 주인공으로 출연을 이제 유팽로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현령과 어떻게 하면 수비할 것이냐 이 대책을 마련하고 또 남원의 양대박 같은 분도 남원 부사 윤한성과 또 대응책을 마련을 합니다.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조선시대는 지방 수령이 곧 군사 지휘관이었어요. 기초 지휘관. 그래서 이들이 이제 군사를 지휘하는 그 군사 지휘체가 무너지지 않고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전라도 이제 여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전라감사를 위시한 전라도 수령들에게 왜 군대를 끌고 가서 임금을 지키지 않느냐, 가서 임금을 지키자 하는 근왕을 요구하는 여론, 그리고 이제 스스로
군대를 모아서 임금을 가서 모시겠다는 두 가지 방향에서 움직이는데, 초기에는 대체로 수령들을 도와서 군사를 징발하는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도에서는 제1차 근황병이 4월 29일 소집이 돼서 5월 1일 날 출발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라도에서 언제 의병이 일어났느냐, 무엇을 계기로 의병이 일어났느냐, 여기에 대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날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갔던 전라도 1차 근황병은 5월 4일 날 공주에 가서 임금이 피난 가고 서울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붕괴돼서 돌아오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근황병을 이끌어갔던 전라감사 이광은 이제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선조 임금의 근황을 독려하는 이제 교서가 도착하고, 그래서 전라감사 이광은 다시 제2차 근황병을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그 강경하게 근황병을 징발을 해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근황병으로 거부, 즉 요즘에 러시아에서 군대 가기 거부하고 지금 뭐 시하듯이 이제 군대를 거부하고 나 가기 싫다 해서 도망가거나 심지어는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누르면서 결국 전라감사 이광은 5월 14일 다시 근황병을 끌고 갑니다. 바로 이때 전라감사가 끌고 간 근황병은 약 4만 명, 호칭 10만 대군. 사실은 임난 초기에 이렇게 전라도에서 4만 명의 군대가 실질적 병력이 동원될 수 있었다. 이건 대단한 사실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근황병은 이제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만은 6월 달에 6월 6일 날 이 용인에서 크게 집니다. 바로 이 상대 파트너가 바로 일본군의 수군 장수 와키자카 야스하루. 혹시 여러분 이번 한산 영화 보셨겠지만 바로 이 한산 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의 패한 장수가 이 와키자카 야스하루인데요. 이가 왜 용인 땅에 올라가 있느냐? 바로 초전에는 일본은 수군전을 중심으로 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육지로 올라가서 용인 땅에까지 올라갔었는데 요 부대에게 패배를 하고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전라도로 돌아오는 게 6월 14일경입니다. 옛날에는 고속버스가 없어서 다 걸어서 올라갔다 뭐 말 타거나 이래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바로 이러고 있을 때 전라도에서 의병이 일어나는 겁니다. 초기 의병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 전라도에서는 제목 하나가 어디로 없어졌네요. 저 앞에 있군요. 바로 이 지금 여기서 다루는 시기가 이 제가 발발기, 피침기 제 임의로 설정한 시기 구분이라고 그랬어요. 이 기간 동안에 의병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는 바로 이제 전라도에서 고경명 선생을 중심으로 한 의병, 그리고 김천일 선생을 중심으로 한 의병, 그 다음에 김재민을 중심으로 한 의병, 이렇게 세 개의 큰 의병 집단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0분 정도 주어졌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종합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의병들은요, 바로 나름대로 각자 그 영역에, 그 지역에 있는 선비들이 나름대로 이 전란이 발발된 상태에서 창의 활동과 모병 활동을 전개를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한계가 나타나니까 중망 있는 사람을 대장으로 모셔서 의병을 이끌어 나가게 하자, 이런 방식으로 연합 의병을 결성한다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결성의 목표는 뭐냐? 의병을 끌고 가서 경상도 가서 일본군을 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을 탈환하고 임금을 모시겠다. 즉 임금을 위해서
임금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게 근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적을 토벌하고 나라를 가서 지키는 더 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옛날에는 임금이 곧 나라니까 임금님을 지키겠다. 바로 이런 목표.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건 전라도가 일본군에 아까 본 대로 일본군에게 공격을 받지 않고 있는, 그래서 나름대로 그 많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 고경명 선생의 호남 의병이 결성되는 과정입니다. 이 고경명 선생의 의병 결성 과정을 보면 고경명 선생 이전에 바로 전라좌도 광주 남원 일대, 이 일대에서 선비들이 선구적으로 창의활동을 전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팽로 선생입니다. 이 옥과의 유팽로 선생이 서울에 올라갔다가 사실 관직을 받아서 부름을 받고 올라갔다가 사실 헌조임금에게 직언하고 그냥 내려와 버립니다. 난리 난 거 보고. 그래서 이제 순창을 거쳐서 옥과로 내려와서 옥과, 현령, 안국과 더불어서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5월 1일경부터 경문을 작성해서 돌리고 그 다음에 각지를 이렇게 순행을 합니다. 순행을 하면서 이제 선비들을 만나서 군대를 모으려고 하는데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5월 13일 날 남원에 이르러서 이종지간인 양대박을 만나가지고 저 광주에 고경명 선생이 있는데 그분하고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제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 보면 유팽로의 창의활동은 이미 5월 1일부터 전개되고 있었다. 그럼 뭐예요? 전라도에서 제1차 근황병이 올라갈 때 그 근황병은 근황병대로 가고 우리 선비들이 결국은 근황을 위한 이 의병을 모으자, 이렇게 양쪽에서 관군은 관군대로 사실은 활동을 하면서 의병은 의병대로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많은 분들이 임진왜란 때 의병은 관군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특히 전라도 같은 경우는 제2차 근황병이 용인에서 완전히 깨짐으로써 관군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대체병력으로 의병이 이제 일어나고 의병이 나라 다 구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많다. 그런데 전라도에서는 그게 아니라 관군은 관군대로 유지가 되면서 사실은 의병은 의병대로 또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유팽로 선생이 창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유팽로 선생의 기록, 후대의 기록에 보면요, 내려오면서 즉각에서 여기 순창 부근에서 500여 명을 의병화시키고 전라도 의병장 진동 대장군이라는 기치를 세웠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이건 사실은 그 상황에 맞지가 않아서 이건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직 이 단계에서는 개인이 의병장을 지칭할 만한 상황이 사실은 되지를 못합니다. 이거 외에도요, 이제 이 유팽로 선생이 이 순창 일대 돌아다니다가 이 37명의 장정을 얻어서 일본군 300명을 때려잡았다 그런 기사도 있는데, 이때 아직 전라도 왜군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사실은 뒤에 들어오면서 이분의 업적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뭔가가 들어가다가 이게 들어간 게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옥가에 가면 이렇게 했습니다만, 바로 이러고 있을 때 유팽로만 그런 게 아니었다. 양대박도 임난 직후에 부사 윤한성을 도와서 근황병 출동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다가 5월 5일경
5월 5일경은 지금 이제 제1차 근황병이 공주에서 해산되는 다음 날 정도 됩니다. 바로 창의를 결정해서 5월 5일부터 이제 이렇게 각지를 돌아다닙니다. 각지를 돌아다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 이제 이 유팽로와 만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고경명 선생을 이제 연락을 해서 같이 하자, 이런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22일부터 의병장의 기치를 내걸고 사실은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근데 의병장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사실은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바로 이제 우리의 또 스타 고경명 선생은 어떻게 지내고 계셨느냐. 고경명 선생은 그 당시 호남의 제1의 선비입니다. 임진왜란 때 연세가 60살 먹은 사실은 노인이었습니다. 동네부사를 하고 사실은 낙향을 해서 계시던 분인데 문과에 장원급제를 하신 분이에요. 연세가 60살이에요. 굉장히 호남에서 명망이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사실은 임난 초기에 의병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협력을 못 얻어서 못하고 이 전라감사 이광을 협력해서 근황병 출동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양대박과 유팽로의 제의를 받고 젊은 사람들이 그 당시 유팽로는 39 그리고 양대박은 58, 9 이렇게 돼 있고 48, 9 그리고 유팽로는 39살. 그래서 연배 차이가 거의 10살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먼저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호남의 제1의 선비인 고경명도 흔쾌히 그럼 그렇게 하자 해서 사실은 광주 일대는 고경명 선생, 옥과 이쪽 남양 일대는 이제 이 유팽로 선생, 남원 일대는 양대박, 이렇게 각자 모여진 군대를 가지고 5월 29일 날 담양에서 만나자. 그래서 담양에서 이제 정식 의병 발대식을 해서 이제 의병 활동을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 고경명 선생 얘기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그러고 있을 때, 자, 넘어갑니다. 그러고 있을 때 바로 이제 김천일 선생도, 나주의 김천일 선생도, 나주는 전라 우도에 속합니다. 앞에 부분은 전라 좌도에 속합니다. 이 나주의 김천일 선생도 이제 창의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서 결국 뭐냐? 그 당시 이 근황병을 끌고 올라가는 것을 주저하고 5월 4일 날 공주가 갖고 선조임금 피난했다는 소식, 서울 함락 소식을 듣고 그냥 회군해버렸다는 이 전라감사 이광에 대해서 먼저 그놈을 쳐 죽이고 올라가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반면, 그러니까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반면 이제 고경명 선생은 그렇게 하지 말자. 좀 이게 민심을 수습을 먼저 하고 군대를 끌고 올라가자. 즉 그런 과정 속에서 김천일 선생은 모인 대로 빨리 올라가자. 시간이 급하니까. 그리고 고경명 선생은 다 모여서 가자. 이런 나름대로 입장 차이가 있게 되고, 그에 따라서 김천일 선생은 결국 먼저 6월 3일 날 전라도 이게 나주 지방을 중심으로 한 의병들을 거느리고 북상, 그 북상은 근황을 목표로 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난 초기, 지금 앞에 제목이 있는데 제가 3개 부류 얘기를 했는데요. 초기 의병을 3갈래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나주에서 출정한 이 김천일 선생의 의병을 제1부대, 그래서 한자로는 움직일 운자, 무슨 운수 할 때 운자 있잖아요. 운전할 운자, 1운 이렇게 부르고, 그 나주에서 의병을 끌고 올라간 장수가 바로 1운장, 다시 말해 1부대장 이렇게 되고요. 그 사이에 이제 고경명 선생이 아까 얘기한 대로 5월 29일 날 계기로 해서 의병을 이제 발대식을 거둬요. 그런데 이 당시 호남 의병이 여러 선비들이 모은 의병의 연합조직이라고 하는 측면이 나타나는데, 그 대장으로 추대할 때 양대박을 따라왔던 군사들은 내가 당신 믿고 왔지 고경명 믿고 온 게 아니다. 유팽로는 내가 당신 믿고 왔지 고경명 따라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대장은 당신이 맡아라.
이렇게 해서 휘하의 군사들이 사실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걸 양대박 유팽로가 이제 눌러서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고 이 체제를 갖추는 게 문제다 해서 고경명 선생을 대장으로 하는 연합의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경명 선생이 이제 결국 의병을 끌고 올라가는 거, 저 위에서 다시 갑니다만은, 그래서 의병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6월 3일, 6월 8일 이제 정식으로 출정식을 갖고 그 다음에 6월 11일 날 담양을 출발해서 이제 전주를 향해서 이제 서울로 가기 위해서 전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 초기에 이 호남 지역 선비들을 연합한 의병이 결성이 되고, 그래서 조금 늦게 출발을 했다. 그래서 시작은 고경명 선생 진영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김천일 선생이 먼저 올라가서 1훈장이 됐고 고경명 선생은 제2훈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경명 선생이 이끄는 육천의병이 제2훈. 자,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지금 이게 보니까 남원, 광주, 나주, 전라도 남부, 중남부에서 주로 이렇게 의병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당시 전라도가 전주가 중심지라고 그랬는데 전주는 어쩌고 있었느냐? 사실은 전주는요, 사실은 임진왜란 기간 동안에 대대적인 의병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첫째는 전주가 당시 전라도 행정 중심지여서 늘 관군이 이동하고 관군이 소집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늘 관군이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의병이 이렇게 일어날 분위기는 아니었고, 특히 전주는 동인계 살림이 좀 강했던 지역이고, 여러분 아시는 정여립의 근거지 역할을 해왔던 곳이에요. 정여립이 반란을 일으켰느냐 안 일으켰느냐 그건 다른 문제고, 그걸 계기로 기축옥사에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전라남도, 전라북도 일대의 동인계 선비들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세력이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임진왜란 때 전라도에서 의병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라도 물론 서인계가 중심이되지만 의병이 일어났고,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전주에서도 의병 활동이 없었던 게 아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에서 삼례역, 이 삼례역이 굉장히 지리적으로 중요한데요. 전주 북쪽 30리 지점에 있는 전주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전체의 조선시대 역도의 중심역이 바로 이제 삼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때도 제2차 봉기의 시작점이 삼례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삼례에서 이 전주, 고부 일대의 이런 이제 북도 지역의 선비들이 의병을 결성을 합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이 의병이 결성이 되는데 여긴 시간이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5월 27일, 어떤 잘못된 또 다른 기록을 보면 6월 27일까지도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부대가 다시 또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임난 초기는 이 세 부대 외에 이제 다른 이제 독자적인 분도 사실은 계십니다. 그러나 의병의 주는 이 세 부대. 그래서 이 김재민 의병이, 김재민이 대장으로 추대돼서 올라가는 군대가 바로 세 번째 부대, 삼훈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김천일이 서울로 올라갈 때 김천일이 양산숙과 곽현이라는 선비를 조정에, 즉 의주 조정으로 파견해서 임금님이시여 고생이 많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군대 일으키고 올라갑니다. 라고 소식을 전하게 했어요. 그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언제 전해지느냐. 6월 3일 날 지금 김천일은 출발을 했으니까 그 전에 보냈을 거 아니에요. 7월 24일 날 선조임금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김천일에게는 장례원 판결사 겸 창의사라는 직함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고경명에게는 초토사라는 관직을 내려줍니다. 자,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어른들의 얘기에 어른들의 조남에 이 경칭을 하나도 안 쓰고 있다는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역사학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그냥 존칭 안 쓰고 얘기하니까 혹시 좀 불쾌하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천일에게는 창의사, 그 다음에 고경명에게는 초토사라는 직함을 내려주게 됩니다. 근데 사실 김재민은 좀 늦었고 거기에 보고사항이 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뒤에 고경명 선생이 죽은 뒤에 이것이 전달이 됩니다마는 이제 고경명 선생이나 김천일 선생은 1훈장, 2훈장보다는 1부대장, 2부장보다는 창의사, 얼마나 좋은 직함이 있어요. 또 초토사, 좋은 직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고경명 선생 보고 2훈장, 김천일 선생 보고 1훈장 이렇게 안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들 호남저리록 보신 분 여기 계실 거예요. 호남저리록에 김재민만은 3훈장 김재민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요, 이분이 장성남문에 다시 대장으로 추대됩니다. 그래서 일부 잘못 아시는 분들은 장성에서 의병장 됐기 때문에 3훈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이 1훈장, 2훈장, 3훈장은 임난 초기의 세 부대, 바로 근황을 목표로 하는, 그래서 난중잡록에 삼창이라는 말이 생기다. 그 말의 주인공들이 이런 분들이다. 시간이 너무 없어져 큰일 났네요. 자, 우리 선생님 제가 시간을 좀 더 쓰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제가 임의로 시간을 나눴어요. 이제 이러고 있을 때 전라도로 일본군이 쳐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전라도 의병은 지금 초기에 대대적으로 연합의병을 결성해서 임금을 모시겠다고 지금 김천일 선생은 북상해 버렸고, 지금 고경명 선생은 전주에서 병력을 보강하고 출발 직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김재민은 이제 의병 결성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드디어 일본군의 직접적인 공격이 전라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 여기에 대한 설명을 또 해야 되는데 이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군들이 언제 들어오냐. 우리 고경명 선생이 6월 11일 날 담양에서 출발을 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분이에요. 고경명 선생. 본관은 장흥이에요. 그런데 의병 출발은 담양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나 대학 교과서에 각각 이 고경명 선생의 의병 거의지가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장흥, 어떤 사람은 담양, 어떤 사람은 광주. 그건 뭐예요? 본관이 장흥이신 고경명 선생이 광주에 사시다가 담양에서 호남 선비들을 규합해서 의병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게 세 간디가 섞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전주를 출발해 이제 전주에서 6월 22일 날 전주를 출발을 합니다. 그때 전라감사가 가지 말고 전라도 지키자. 하지만 나는 그래도 가서 임금을 모실 거야 하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6월 23일 바로 금산으로 일본군이 쳐들어오는 날입니다. 금산성이 함락된 날입니다. 근데 그때는 LTE 휴대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전해오는 것은 여산을 지나가고 그 소식이 와서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양촌까지 올라가서 이제 연산 거의 못 미쳐 올라가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뭐예요? 근황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 이 금산에 들어온 왜적이 바로 진산을 점령하면 전라도뿐만 아니라 충청도까지 다 넘어가 버린다. 충청도 이쪽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러니 금산의 적을 먼저 쳐야 되겠다 하고 코스 변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대를 끌고 이제 진산은 바로 대둔산 바로 너머에 금산 바로 옆에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고경영 선생이 회군을 결정해서 올라가서 바로 이 호남을 점령하려고 지금 금산성에서 전주를 향해서 공격을 오는 게 7월 8일 날 곰티째입니다. 여기서 전라도 수비군이 관군이 중심이 돼서 의병이 막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또 금산으로 철수했다가 또다시 이치를 향해서 공격이 오는 이 1년의 과정이
아까 얘기한 3개월 동안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때 고경명 선생이 금산성으로 공격을 해가는 게 언제냐. 7월 8일 날 웅치 전투가 벌어지고 전주 코앞으로 일본군이 들어온 날 그들 아지트 바로 베이스 캠프 금산을 뒤에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다가 7월 10일 날 순절을 하시게 됩니다. 뒤에. 자, 그래서 금산 전투에서 이제 순절을 하는데 고경명 선생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김재민도 삼례의병 김재민도 북상으로다가 대둔산까지 올라갔다가 일본군이 진안점령하고 곰티제로 온다고 그러니까 나도 가서 왜적을 막아야겠다. 지역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곰티제로 와서 싸우다가 의병이 패하고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져 버려요. 자, 그래서 초기 근황을 목표로 했던 의병 중에 바로 호남 의병의 대표격인 고경명 선생의 담양의병하고 삼례의병은 바로 이 중간에 전황 변화에 따라서 밀려오는 일본군을 호남을 지키겠다는 목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그동안 연구에서 향보의병이라고 하는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의병으로 성격이 전환이 되는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개의 의병이 무너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계속 지금 일본군의 호남 공격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고경명선생이 막아낸 게 아니에요. 금산동에서 순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이 전라도 이쪽 지금 왜적이 들어오지 않은 남도나 이쪽에 전달이 됩니다. 바로 고경명 선생이 순절했다는 소식은 호남 선비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또한 호남이 위기에 빠졌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의병이 이 호남 침공기에 다시 의병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지금 급하니까 자꾸 이렇게 이것보다 먼저 제가 설명이 갑니다. 시간은 할 얘기는 많고 시간은 적으니까 사실은 요 사진을 제가 넣은 것은요. 여기 고경명 선생 순절지 눈벌 전투가 있었다고 하는 지역에 있는 순절비인데요. 일본에 의해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각 붙여놓고 옆에 그걸 또 비석을 새로 세워놨는데요. 우리 포충사는 여기 잘 해놨잖아요. 근데 여 비석 있는데 가려면 이거 충청남도 아마 문화재 자료인가 뭐로 지정이 돼 있어요. 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있어요. 차도 될 수가 없어요. 차도 될 수가. 그래서 요건디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지금 부탁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일부러 넣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전라도 의병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첫째는 바로 이 고경면 선생이 의병 일으킬 때 아직 의병을 못 일으키고 있었던 지역, 그 지역이 바로 장흥 보성 일대입니다. 이 장흥 보성 일대의 이 지역은 바로 이 율정 윤구 이하 바로 호남 사림 중에서는 퇴계 이항의 항맥이 상당히 깊게 들어온, 나중에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동인 성향이 강한 그런 곳이었고, 기축옥사에서 이 지역에서 선비들이 굉장히 피해를 봅니다. 이중호 또 나씨 이런 지역에서 이 지역의 동인계 선비들의 성향이 상당히 강한데요. 이 지역에서는 고경명 선생이 의병을 일으킬 때 사실은 같이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위기 상황이 되니까 7월 20일 날, 7월 10일 날 고경 선생이 돌아가셨어요. 7월 20일 날 바로 이제 이 지역에서 의병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제 임계영을 대장으로 하고 박광전 또 김익복 문희세 기타 많은 선비들이 참여하는 의병이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출발하면서 우리는 전라 좌의병이다. 전라 좌의병을 표방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 전라 좌의병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고경명 선생이 의병 일으킨 이 광주 남원 일대도 좌도예요. 그런데 이 좌도 중에서 장흥보성에서 먼저 좌의병 해버리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의병을 일으켜서 이제 나가는데 거기에 또 하나 의병이 결성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전라 우의병입니다.
바로 고경명 선생이 순절한 뒤에 그 고경명 선생이 거느렸던 의병들, 그 의병들이 흩어지니까 그 의병을 수습해서 최경혜 선생을 대장으로 주대하는 의병이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전라 의병이다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지역 자체가 좌도지만 아까 장흥보성에서 먼저 좌의병이다 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 위쪽에 우의병이다 이래서 명칭이 있기 때문에 이 좌우의병은 전라 좌도 우도의 개념이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병이 결성이 돼서 이들은 먼저 어디로 달려가느냐, 어디로 달려가냐면 이 당시 바로 지금 전선은 크게 전라도를 쳐들어오는 전선이 금산에서 전주로 오는 방향 하나, 그 다음에 무주를 통해서 남원으로 들어오는 코스 하나. 그런데 이 지역이 일본군이 전라도를 향해 들어올 때 전라관군이 전라도에서 다 동원이 돼서 배치가 되고 있었어요. 제가 늘 여기서 관군 얘기를 하는데요. 임진왜란 때 관군 다 망해서 아무것도 못했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호남방어의 가장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가 웅치전투인데요. 그 웅치전투에 참여한 분이 동복현감 황진입니다. 이 지전투와 웅치전투에. 아니 지금 화순 옆에 화순에 지금 하나의 면소재지로 변한 조그만 고을이 동복현이었어요. 그 동복현의 현감이 어떻게 해서 전주 옆에 가서 전투에 참여했을까? 바로 조선 이 임난 초기에 전라도 관군의 지휘체계가 다 유지가 돼 있고 이건 군 명령에 의해서 배치가 되는 곳이에요. 바로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전주 쪽으로 들어오는 곰티째 이치 그리고 장수를 거쳐서 즉 무주에서 장수를 거쳐서 남원으로 오는 이 코스를 막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진주 쪽은 사실은 이미 경상도 우도로는 아직 외적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라도에서 가서 외적을 막아야 할 곳은 바로 장수, 남원 장수, 금산 일대. 그래서 이 임난 초기에 이제 이 호남 방어기에 전라도에서 일어난 대표적 두 의병은 바로 이 지역으로 달려갑니다. 남원 장수로. 그래서 남원 장수로 달려가서 호남 방어전에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있을 때 또 전라도에서는 이제 또 다른 의병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그냥 이렇게 의병이 달려가서 하는 정도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이제 연출되고 있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전세가 바뀌는 게 9월 달입니다. 그래서 9월 17일 날 결과적으로 일본군이 금산성에서 퇴각을 하게 됩니다. 이름으로써 사실은 임난 초기에 전라도가 지켜지고 진주성전도 잠깐 뒤에 다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를 제외하면 전라도 북동부 5개 고을 금산, 진산, 무주, 용담, 진안 전라도 동북부 5개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이 온전하게 다 보존이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1593년 7월 16일 현덕승에게 보낸 편지에서 저기 호남은 국가의 보장이니 만약에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배경 속에는 바로 이렇게 해서 지켜진 전라도가 결국 임난 극복에 중심적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을 사실은 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라도가 지켜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전라도가 지켜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경상도로 외적이 밀리는 겁니다. 그 적을 토벌하기 위해서 우리 전라도에서는 의병들이 경상도로 주로 출동을 합니다. 사실은 전라도가 지켜졌을 때 전라도 관군은 서울을 탈환하고 임금을 모시겠다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전라도가 지켜졌을 때 전라감사로 광주 목사였던 권율이 전라관찰사 겸 순찰사로 승진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승진은 권율이 전라도 군대 끌고 북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음에 2월 달에 여러분 잘 아시는 행주대첩을 거두게 됩니다. 이 행주대첩의 주역이 바로 전라도, 전라관찰사 권율이 거느린 전라도 군대였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관군은 이제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데 의병은 결국 경상도로 가서 왜적을 때려잡자. 왜 그러냐? 바로 우리의 최경혜와 임계영이 장수 남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경상도로 밀린 왜적들이 이제 경상도 북부 지역과 진주를 향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경상관찰사로 임명받았던 학봉 김성일, 그리고 의병을 일으키고 있던 김면, 정인홍, 이런 선생들이 전라도에 계속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우이병장 최경혜를 비롯해서 좌이병 임계영 선생 등이 경상도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호남의 의병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곧 임금을 모신다는 과거의 제한된 시각에서 어디든지 가서 일본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구국활동, 구국의병으로서의 이제 성격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이 의병들이 가서 먼저 활동하는 지역이 바로 1592년 10월 달에 있었던, 여러분 잘 아시는 진주성 제1차 전투입니다. 김시민이 3,800여 군사로 밀려오는 2만 명을 때려잡았다고는 바로 이 진주성 제1차 전투에 바로 이 전라도에서 달려간 최경혜의 부대가 외원부대로 활동을 합니다. 이걸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이건 진주성을 공격해 들어올 때, 진주성을 공격할 때 왜적들이 진주성만을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전력의 분산을 유도하는 그런 측면에서 분산전, 이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최경혜는 단성, 지금은 시천이라고 그럽니다만 화살 시자입니다. 그래서 살천, 시천, 여기에 주둔해서 일본군을 견제하다가 사실은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굉장히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만은 경상도 군대의 또 지원을 받아갖고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주성 전투 외원부대로 활동을 합니다. 이형석의 임진전란사에 임계영 선생도 이 진주성 외원부대로 참여했다. 그런데 그렇지는 못합니다. 임계영 선생은 조금 늦게 경상도로 넘어가서 진주성 전투가 끝난 뒤에 경상도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임계영 선생의 좌이병은 진주성 제1자 전투에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진주성이 수비된 뒤에도 진주에서는, 이 경상도에서는 성주, 계령, 이 성주, 계령은요, 계령은 일본군이 서울로 올라가는 바로 이 진경 루트상의 병참 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곳이고, 성주는 경상도를 지배하려고는 일본군의 주둔지입니다. 그래서 계령과 성주가 약간 가까운 데인데, 낙동강 바로 연안에 있는 게 계령, 그 다음에 성주. 성주는 뭐가 유명하죠? 사드.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성주 계령에 왜적이 있고, 그 적들이 계속 이제 거창 쪽으로 해서 우도를 위협을 해요. 그럼 우도가 무너지면 전라도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라도 이 좌이병, 우이병, 최경혜와 임계영 의병은 경상도 지역의 의병, 김면, 정인홍 등과 함께 계속 이들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전개됐던 성주, 계령 일대의 수목작전에 주력 병력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우리 전라도 지역의 사실 의병들의 구국 활동이다. 그래서 단순히 근황 이렇게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이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여기다 넣었는데, 이런 카트가 무지무지 많이 준비해 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 저녁에 내가 잠을 못 자지. 자, 어쨌든 그런데 조정에서 이러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이제 경상도에서 전라도 의병들이 나름대로 일본군을 견제하고 활동을 하고 있어. 이 사람들 우리 조정에 올라와서 나 지키게 하면, 임금 지키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경상도에서 활동하는 전라도 의병들에게 근황을 명령하기도 하고, 의병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최경혜 같은 사람을 관직에 임명을 해서
관군을 거느리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남원부사에 임명을 하니까 사헌부에서 그거 안 됩니다. 계속 의병으로 해서 경상도에 남아있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저앉혔지만 결국 경상 이제 우병사가 결의가 되니까 최경혜 선생을 경상 우병사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경혜 선생이 의병대장인데 최경혜 선생이 의병을 대장인데 관직에 임명을 해서 경상 우병사를 임명을 했어요. 그럼 경상 우병사는 뭘 거느리는 군대예요? 경상도 관군을 거느리는 장수예요. 그러면 최경혜 선생이 거느렸던 의병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라도에 애쓰게 뽑아갖고 갔는데 모아갖고 갔는데 경상도 관군 됐을까요? 더군다나 의병은 의병장의 가족들 그들이 거느리는 노비 이런 이 의병장의 측근과 거기를 따라갔던 양민들인데 그들이 관군이 돼버리면 결국 의병장 휘하의 아들들이 관군이 됐을까요? 자, 경상 우병사가 된 최경혜는 경상도 관군을 거느리는 장수가 된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의병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의병에는 의병부장 고등례가 있습니다. 의병부장이 이제 의병장의 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진주성 전투에서 실제적으로 경상 우병사가 된 최경혜는 경상도 관군을 지휘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개의 의병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때가 되면 전라도 각지에서 의병이 벌떼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전라 좌의병 우의병이 경상도로 진출해서 구국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바로 이 시기 10월 달 이후 전라도 각지에서는 이제 여러 의병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경명 귀하에서 이제 있던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먼저 남문창이가 먼저 나왔는데요.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고종우라고는 분이 있어요. 이 고종우는 고경명 선생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금산성 전투에 참여했다가 그의 형제간 아버지가 다 전사를 하고 살아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고종우가 일본군에게 부형을 잃은 사람들을 나 따르라 해가지고 모아서 복수하자. 그래서 복수의병이라고는 의병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복수의병은 사실은 저 경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홍계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을 해서 조헌의 아들 그리고 이렇게 고경명 선생의 아들로 연결이 되어 옵니다. 그래서 이 고종우 선생도 의병을 모집하게 되는데 이때는요. 사실은 관군의 징발도 상당히 빈번하고 의병장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자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고종우 선생이 의병을 많이 모으지를 못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 채찰사 정철이 바로 이 각 관사를 나타낼 때는 절사자를 쓰지만 사라고 읽지 않고 시라고 읽습니다. 이 관시에 소속되어 있는 노비들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요. 그래서 복수의병에 이 관시의 노비들까지 포함돼서 병력이 이제 증강이 됩니다. 그래서 이가 결국은 고종우도 경상도로 달려가는 겁니다. 경상도로. 자, 지금 경상도로 달려간 의병들이 하나둘 지금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남도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의병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장성 남문창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장성 남문창이는 하서 김인우 선생의 일문과 제자들 그리고 일제 이항 선생의 제자들이 중심이 돼서 의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의병은 원래 언제부터 일어나냐 하면 사실은 일본군이 호남을 위협하고 있을 때부터 시작은 하게 돼요. 그런데 결국 큰 활동을 못 하다가 결국 이렇게 이제 이 11월 달에 바로
초기 근왕의병 3대 갈래 중에 세 번째 갈래였던 사문장 김재민이 남아있는 군사와 더불어서 남문의병에 참여를 합니다. 11월 달에 남문의병에. 그래서 대장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성 남문의병이 시작되는 것도 반격기에 시작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남문의병은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경상도로 출동을 전라도 의병들이 다 하고 있는데 이 의병은 처음부터 우리는 임금 모시러 가겠다 해서 11월 달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안성까지 올라갔다 오는데 사실은 여기는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조금 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구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다 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병 활동을 못했다가 아니라 그 방향성과 실제 전투 상황 자체에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 얘기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김재민 선생을 사문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서 대장이 되었기 때문에 사문장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러다가 결국은 안성까지 올라갔다 돌아와요. 와가지고 활동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 고종우가 경상도로 아까 갔잖아요. 복수병. 거기다가 병력과 남은 장비 다 인계하고 이 장성의병의 활동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성의병의 이름으로 계속 활동하는 게 아니라 고종우의 복수병에 합류시키고 이제 해산은 그런 과정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나왔고요. 그 외타 전라도에서는 이 변사정, 강희열, 그리고 이미진, 심우신, 민여운, 방처인 이런 여러 이제 크고 작은 의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거명하기가 어렵지만 그래서 난중잡록에 보면 이 10월을 전후해서 호남에서 의병을 일으킨 장수가 28명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27명, 8명 아무리 찾을래야 이름은 안 나옵니다. 역사는요, 드러난 자료에 나오는 사람만 갖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에 있는 사람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호남에서 이 호남이 방어된 이후에 이렇게 의병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일본군을 내쫓고 나라를 구해야 하겠다 해서 경상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전세가 더욱 불리해진 일본군은 강화 교섭을 통해서 서울을 내놓고 경상도로 밀리고 그래서 6월 달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진주성으로 일본군들이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6월 22일부터 29일까지 9만 3천 명을 동원해서 진주성을 공격해 오게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이 아니라 쭉 시간이 걸렸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진주성으로 일본군이 밀려들자 조선에서는 이 진주성을 지켜야 되겠다. 누가 주장하느냐? 바로 창의사 김천일 선생이 주장을 합니다. 저 경기도에서 지금 북상에서 활동하다가 일본군이 남쪽으로 퇴각하니까 그들을 쫓아서 지금 경상도로 내려온 분이 창의사 김천일입니다. 그런데 진주로 일본군이 몰려들어요. 그럼 진주는 바로 전라도, 전라도의 이른바 보장이다. 진주가 무너지면 전라도 또한 무너진다. 그러니 전라도를 지켜야 된다 해서 진주성을 지키는 것을 조정으로부터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천일이 진주성으로 먼저 들어가고 이제 여러 장수들을 독촉해서 진주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진주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진주, 즉 경상 우병사로 임명받은 호남의 원래 우이병장 최경애가 경상도 병력 끌고 들어갑니다. 진주시장 안 들어갈 수 없죠.
진주 목사 설혜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김해부사 이종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상도 관군을 지휘하는 사람은 이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전라도를 지키면서 수훈을 세우고 충청 병사로 승진한 분이 바로 동복현감 황진입니다. 남원 출신이고 동복에서 이제 군사를 끌고 올라가서 주로 활동을 했던 이분이 충청 병사인데 이분이 관군 지휘관으로 또 진주성에 들어갑니다. 이럴 때 바로 그동안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이동했던 우리의 의병들, 아까 뒤에 설명한 많은 의병들이 다 경상도로 달려갔어요. 이 경상도로 달려간 의병들이 진주성을 지키겠다고 전부 진주성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그 의병부대에서 이제 나이가 많은 주장이 밖에서 활동하고 뒤로 빠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전라 좌의병장이었던 임계영 같은 분은 이제 부장 장윤에게 맡겨서 들어가게 하고 자신은 밖에서 군량과 물자 조달하는 역할, 군사 조달하는 역할 이런 걸 그래서 어디서 누가 싸웠냐를 따지는 문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전라도 의병들이 전부 진주성으로 들어가요. 그때 명나라는 사실은 서울서 철수할 때부터 일본군과 전투는 될 수 있으면 기피하고 외교적으로 지금 성사되고 있는 강화해됨이 무너질까 봐 급급하면서 조선군에게 전투를 못하도록 방해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결국 몰리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군이 만약에 진주성을 비워주지 않으면 그냥 완전히 도륙을 하겠다 엄포를 놨어요. 그래서 명나라 군대는 저 대구 쪽으로 저쪽 가서 그저 남이 노래 있잖아 바라만 보고 있지 이 정도로. 그런데 문제는 조선군의 수뇌부예요. 조선군의 수뇌부 바로 이 도원수 권율은 진주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운봉 쪽으로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영남 의병장 곽재우, 김천일이 진주성 들어가서 싸우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진주를 볼 때는 병의 모가지 같다. 유사시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죽음의 땅이다. 내 아까운 군사를 어떻게 내가 끌고 진주성에 들어가겠냐. 나 밖에서 싸우겠다. 안 들어간다. 강요라니까 내가 차라리 자결을 했으면 자결을 했지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바로 이게 진주성의 상황이었어요. 이 진주성에서 6월 22일서부터 6월 29일까지 장마가 지속되는 이 기간 동안에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이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결국은 이제 6월 28일 이 전투에서 보면요. 이 의병을 총괄하는 장수는 김천일이에요. 김천일. 관군을 총괄하는 장수는 최경예예요. 관군 지휘부죠. 그 다음에 그 두 부대가 나눠서 맞대 급한 데는 동복영감 황진이 거느리는 관군이 출동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막아주는 그런 전술을 운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6월 28일 황진이 전사하고 결국 6월 29일 날 이제 진주성이 함락하면서 여기에서 싸우던 군관민 일체 다 순절을 거의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참전병력은 이영석의 임진전란사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여러분에게 보기 좋게 바로 당시 경상도 진주성 제2차 전투에 참전했던 우리의 이 의병들, 전라도 의병장들만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경상도 이른바 관군 저쪽, 그 다음에 충청도 이 관군 지휘자가 거느린 충청도 관군, 그리고 대개 이 얘기를 하지 않는데 진주 지역 주민, 바로 이렇게 연합적으로 이 진주성을 공격해오는 93,000명의 일본군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 이게 진주성 전투다. 바로 그래서 결국은 이 진주성 전투는 임난기에 있어서 호남 의병, 특히 호남 구국 의병의 활동이 정점에 이른 그런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의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진주성 제2차 전투를 계기로 전쟁은 결국 일본과 조명연합군 사이의 전쟁은 소강 상태로 들어가 버립니다. 소강 상태로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강기,
또는 강화교섭기, 이제 전쟁 거의 주 전투는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이후에 우리 이제 호남 의병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역시 진주성 전투 이후의 전투 상황, 전쟁의 상황이 이렇게 바꿔진다. 이러고 있을 때 바로 진주성 전투 상처 속에서 우리의 호남 의병들은 어떻게 이제 또 털고 일어나는가? 바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경해의 의병이 무너진 의병을 모아서 그의 형이었던 최경장에게 맡기고 그 의병을 계의병이라고 칭합니다. 계속 이어받았다. 계속 continue to be continue. 최경희. 임계영 또 자기 부대 수습해서 대열을 갖춥니다. 변사정이도 갖춥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주성에서 무너져 버렸던 의병들을 수합해서 다시 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마는 이때는 의병도 경쟁이 변했어요. 이 세상에 세월 따라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어느 유행가에 세월 따라 변하는 게 인심이냐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가면 변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충의와 절의를 목표로 내세웠던 의병도 이제 조금씩 변질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의병을 일으켰다는 명분만 내세우기 위해서 그냥 말 수 없잖아. 의병 일으켜놓고 전쟁 기피하고 또 공도 없으면서 공을 세웠다고 거짓 보고를 하고 의병 세운다고 활동한다고 백성들을 도륙질하고 이런 의병들의 배단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593년 2월 달에 먼저 조정에서부터 의병 없애라 명령까지도 내려갑니다마는 전쟁 상황에서 의병을 없앨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의병이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진주성 제2차 전투에서 의병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전쟁의 양상이 바뀌어왔어요. 어떻게? 과거 관군이 제 역할을 못할 때는 의병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의병이 계속 주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조선의 관군이 정비가 안 되고 의병만이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조선 임진왜란 극복 못했습니다. 정말 좋은 세상은요, 의병이 안 나올 수 있는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의병은 관군이 제 역할을 못했을 때 의병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나라를 구하는 대타 역할을 했던 건데 점차 관군 중심으로 전투가 바꿔집니다. 명나라 군대가 와서 군사 지휘권, 작전 지휘권을 명나라가 장악을 해버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의병들은 그저 노역부대 이런 정도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병을 움직이려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양식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의병이 이제 약화되는데 특히 이 과정에서 의병이 이제 관군으로 전환되는 과정,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습니다마는 양반 자제가 의병으로 들어갔는데 관군으로 전환된다? 그러면 양반 자제들은 싹 빠지는 겁니다. 일반 양인들 중에서 의병에 참여했던 사람은 어차피 의병 없으면 관군에 끌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병 자원도 갈수록 이제 모자라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의병의 역할이 하나씩 이제 줄어드는, 약화되는 이런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고 있는데 진주성 전투 이후에 전라도에서 의병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분이 하나 계시죠. 바로 광주 출신의 김덕령 장군입니다. 마지막 다 왔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김정령이 의병을 일으켰어요. 모친상 중에 의병을 일으켰어. 바로 그때 마침 광해군이 명나라 압력으로 조정을 나눠서 전주에 내려왔어요. 전주 분족. 전주. 김덕령을 만나봅니다. 인물입니다.
그래서 김덕령에게 충용장이라는 이제 직함을 주게 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이 의병을 그가 거느리도록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 김덕령이 거의 해서 결국 광해군으로부터 충용장의 칭호를 받고 전라도 의병을 이제 총괄하는 상황이 되면 이때 의병은 이미 관군화가 되어버립니다. 말은 의병인데 실질적으로는 관군이 되어버립니다. 뒤에 제가 자료 하나를 넣어놨는데요. 지금 덕령이 동궁에게 이코장이라는 호칭을 받아 관군이 되었기 때문에 저 앞에서도 보면 자 무군사가 치기하기를 광주 사람 김덕령은 용맹 등등대에서 모집한 의병이 이미 1,000인에 이르렀는데 이들은 모두 곡식을 바치고 징병에서 누락되었던 사람입니다. 자, 김덕령 의병의 구성원들이 뭐였냐? 초기 의병장처럼 초기 의병장 아들, 손자 이게 아니고 바로 일반 양인들 중심으로 의병을 일으켰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코장, 충용장의 칭호를 받은 상태에서 이 김덕령이 거느리는 의병은 거의 관군이 되다시피 전환된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이 김덕령에게 바로 이제 닥친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군량 조달입니다. 군량 조달이 대단히 어려우니까 그동안 모였던 3,000 의병을 싹 해산시키고 300명, 이 3,000명 중 500명만을 남기고 해산을 시켜버려요. 그러고 있을 때 선조 27년에 각도 의병을 혁파하고 김덕령이 그를 관할하라 하는 이런 명령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의병은 이제 활동이 이제 소멸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덕령에게 불운이 찾아왔어요. 바로 이 충청도에서 1596년 7월 달에 이몽하기가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이 반란군 무리들이 김덕령 등 의병장하고 연합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공초 과정에서. 심지어 곽재우까지 다 끌어들여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풀려났어요. 그런데 김덕령 휘하의 김덕령과 김덕령 휘하의 장수들만은 아무리 부정을 해도 두드러 패서 죽여버렸어요. 결국 보세요. 거명된 의병장들이 서울로 붙잡혀서 곤혹을 치고 대부분 풀려났다. 그런데 김덕령과 그 부당인 최담령, 이 최담령 신문 과정에서 두드러 맞아서 다 죽게 됩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당시 서인의 어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게 아니냐. 광해군과 연결되는 어떤 정치 세력의 제거에 어떤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이 김덕령이 결국 죽음으로써 이제 이 시대는 시대 전환, 전쟁 양상도 그렇거니와 또 전라도 선비들의 분위기상 더 이상 의병은 일어나기가 어려웠다라고 역사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유재란이 닥칩니다. 오늘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정유재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임진왜란이 처음 일어났을 때 경상도 수령들이 다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관군 동원체제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적군이 경상도를 순식간에 무너뜨렸어요. 그럴 때 우리 전라도도 남원성이 함락된 뒤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도요토미의 작전 명령에 따라서 전라도의 각지의 일본군이 이제 주둔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그동안 우리 전라도에 직접적인 일본군의 위협이 없었는데 정유재한테는 직접적인 일본군의 위협이 닥쳤잖아요. 거기에서 자신을 보존하기 위한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저항의병,
우리가 얘기하는 향보의병이 각지에서 사실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결국 우리가 임진왜란 호남 의병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뒤에 결론을 읽어보시면 이제 이거 정리돼서 돼 있습니다. 근데 향보의병이냐, 근황의병이냐, 이걸 가지고 어떤 그 가치를 논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정말로 나름대로의 그 충절을 바쳐서 또 의리를 내세워서 역사적인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자체가 중요하지 임금을 지키러 간 것은 중요하고 고장을 지키는 의병은 덜 중요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그 모습을 결국 우리가 임난기 이 5년간의 의병을 통해서 전라도의 왜적이 직접 공격해 오지 않았을 때는 향보를 위한 연합의병이 결성이 됐고, 그러나 일본군이 우리 전라도를 쳐들어올 때는 그걸 지키기 위한 향보의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일본군이 쫓겨갈 때는 그들을 내쫓고 나라를 구하는 구의병이 되었다. 바로 이런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만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응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우리 전라도 임난기 호남 의병들은 바로 이 민족사상 가장 큰 위기였던 바로 이 임난을 극복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임난 극복의 하나의 중추 세력 중에 하나였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초기 임진왜란 초기의 호남 의병들이 학파 또는 스승과의 서로 배운 스승을 달리하기 때문에 약간 결합이 잘 안 되어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에는 가정은 없지만 만약에 그런 학파를 떠나서 일제 학파니 아니면은 저기 그 광주의 하서 선생이나 고봉 선생의 문인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초기부터 힘을 모았더라면은 과연 그 정계 양상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스님께 고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사회 현상에 대응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먼저 뜻을 모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무래도 이제 사실은 지금 경계를 구워놓고 우리가 뒤에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학파적으로 나눠졌더라, 또 학연과 지연으로 나눠졌더라,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해보고 있지만, 그 당시 절박한 상황에서는 우선 자신들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범위, 그게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자기의 혈연 공동체, 그 다음에 지연 공동체, 학연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혈연 학연 공동체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 친족 집단들과 더불어서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확대되면 바로 이제 그와 유사한, 적어도 선생님이 다르지만 너하고는 우리하고는 공부한 내용이 같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또 경문을 돌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싶으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욕심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동원 가능한 범위. 사실은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 주몽 같은 예를 들어봅시다. 주몽 같은 경우는 졸본에서 얘기한 것이 바로 다음날 장안성으로 전달이 돼서 메시지가 다시 오잖아요. 그렇지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당시의 통신체계나 연락체계 또 유대관계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학파 구분 없이 대대적으로 모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이제 큰 부대가 형성됐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통솔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당시 상황 속에서는 사실은 그게 넘기가 좀 어려웠다는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사실은 나름대로의 또 그 사립내의 기본적인 속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향촌에서 이 임진왜란 오기 전까지 동서분당이나 이 당쟁 있기 전에도 학파 나름대로의 약간의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감대를 뽑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는 지금 임금이 위기에 몰렸다고는 그 전체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렇게 된 것이고 평상시에는 아마 같은 당에서도 의견이 달라가지고 서로 다른 얘기하고 그래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궁금했던 점은 그렇게 처음부터 단결된 모습으로 갔더라면은 좀 더 양상을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결과적으로 사실은 우리 호남이 절의의 고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학파 간의 초기의 그런 갈등도 결국에는 진주성을 전투에서 집중적으로 가서 도와주거나 그 이후에도 끊임없는 활동들을 해서 지금의 우리 호남을 절의의 고장으로 부를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았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장흥보성 지역이 동인계 살인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이 광주 담양 일대의 이 의병들은 하석계, 고봉계 이런 분들의 그 제자들이 많이 중심이 됐다는 얘기지 이게 완전히 동인 의병, 서인 의병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예컨대 임계영 의병에 전라 좌이병에 동인계 선비들이 많이 가담을 했지만 그 중심에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안방준 선생입니다. 이 안방준 선생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서인의 중추인물로 나중에 중추적인 인물이 되는 사람이 안방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당색이 조금 달라도 완전히 어떤 대립적인 그런 건 지역에서는 아직 좀 적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국가 위기, 이 국왕의 위기라고는 측면은 그런 약간의 구분 정도는 충분히 이제 서로 안고 넘어갈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사실은 남원장수 경상도로 갔을 때까지도 우리 전라도 의병들이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던 그런 요인이지 그것이 당색을 달리했던 의병이기 때문에 뭐 이게 이 어떤 성과가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2시간 가까이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